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김민섭 작가님이 지은 대리사회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민섭, 1983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 망원동에서 어린 시절을 거의 보냈다. 309동 1201호라는 필명으로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책을 펴낸 이후 2015년 12월에 대학에서 나왔다. 그 이전까지 대학원을 떠나본 일이 없는 현대소설 연구자였다. 글이라고는 논문만 읽고 썼고 4년 동안은 글쓰기 교양 과목을 강의했다. 하지만 대학 바깥에 더욱 큰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음을 알았고 세상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는 김민섭이라는 본명으로 논문이 아닌 글을 쓴다. 저자는 대학에서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어느 중간에 위치한 경계인이었다. 강의하고 연구하는 동안 그 어떤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았고 재직증명서 발급 대상도 아니었다.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으로 8년 동안 존재했다. 그러한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에게 보이는 어느 균열이 있다. 그는 경계인으로서의 시선을 유지하면서 그 균열의 너머와 마주한다. 그렇게 작가이자 경계인으로서 계속 공부하고 노동하며 글을 쓰고 싶어 한다. 그럼 들어간 말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인간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사회는 거대한 타인의 운전석이다. 은밀하게 자리를 잡고 앉은 대리사회의 괴물은 그 누구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행동하고 발화하고 사유하지 못하게 한다. 모두를 자신의 욕망을 대리 수행하는 대리인간으로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주체라는 환상을 덧입힌다. 자신의 차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운전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작년 겨울,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 라는 글을 쓰고는 나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 대학을 세상의 전부라 믿었고 거기에서 나오면 세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학에서의 10년보다 거리에서의 1년이 더욱 가치 있었다. 강의실과 연구실은 대학의 전유물이 아니었고 대학은 이 사회의 일부일 뿐이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욕망을 최전선에서 대리하며 그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대리인간으로 만들어내는 대리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대리인간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이 글은 내가 이 사회에서 주체성을 가진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대리운전이라는 노동은 그래서 시작했다. 그동안 내가 지나온 대리의 시간을 몸의 언어로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렇게 타인의 공간에 침투해 수백 차례나 운전대를 붙잡았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대리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음을 확인했다. 이 글은 타인의 운전석이라는 가장 좁은 공간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모습 그대로다. 사실 굳이 그 안과 바깥을 구분하고 싶지 않다. 마치 서로를 축소하거나 확대해 놓은 것처럼 닮아 있는 공간이다. 타인의 운전석에서 나는 세 가지의 통제를 경험했다. 우선 운전에 필요하지 않은 모든 행위의 통제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깜빡이를 켜는 그런 간단한 조작 외에는 그 무엇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도 그럭저럭 운행할 수 있으면 그대로 두고
의자의 기울기에도 몸을 적응시켜 나간다. 차의 주인이 자기 몸에 맞춰 조절해 놓은 것들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키거나 음악의 볼륨을 조절하는 일 역시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말의 통제다.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대리기사는 거의 없다. 차의 주인이 화제를 정하고 말을 건네면 반가이 화답하지만 그가 침묵하면 나도 묵묵히 운전만 한다. 서로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네, 맞습니다 라는 대답만 주로 하게 된다. 그의 의견이 나와 다르더라도 웬만해서는 그저 웃으며 동의한다. 특히 종교나 정치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차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다. 마지막으로 사유의 통제다. 주체적으로 행위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사유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와도 같다.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맴돌아 답답했지만 나중에는 그런대로 편해졌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운전만 하면 되었고 손님이 뭐라고 하든 네, 맞습니다 하고 영혼 없이 대답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타인에게 질문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운전석은 이처럼 한 개인의 주체성을 완벽하게 검열하고 통제한다. 신체뿐 아니라 언어와 사유까지도 빼앗는다. 그런데 운행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내려와도 나의 신체는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대리라는 단어에 묶여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그 어느 공간에서도 그다지 주체적인 인간으로 존재하지 못했다. 대학에서도 그랬다. 나는 대학에서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데만 8년의 시간이 걸렸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한 인간으로서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리사회의 괴물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사유할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대학의 바깥에서 이 사회를 대리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는 더 이상 온전한 나로서 현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지 않는다. 스스로 판단하고 질문하는 법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 대리사회의 괴물은 그러한 통제에 익숙해진 대리인간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의 틀을 만들고 스스로 사유해야 한다. 끊임없이 불편해하고 의심하고 질문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강요된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이라 믿으며 타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타인을 주체로서 일으켜 세우는 이들을 종종 만났다. 그들은 선생님의 차라고 생각하고 운전해 주십시오라거나 더우실 텐데 에어컨을 좀 틀어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자신과 타인을 함께 주체의 언어로서 상상하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배려에 감격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대리기사들 역시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민망할 만큼 관심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애썼고 오지에서 탈출할 때면 주변에 그 누구를 빼놓지 않았다. 저기도 대리기사님 계시네? 같이 안 가요? 하고 굳이 나를 발견하고는 다가왔다. 그들은 동료였고 나아가 언제든 동료가 될 수 있는 이들이었다. 내가 용기 내어 한 걸음 다가가면 그들은 나에게 두 걸음 더 다가왔다. 나는 이제 대학의 연구자가 아니라 거리의 언어를 기록하는 작가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이다. 그동안 써왔던 논문보다 더욱 가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 글로 모두에게 손을 내민다.
내가 발견한 작은 틈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그 균열의 너머에는 지금껏 우리를 통제해온 대리사회의 괴물이 있다. 그것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견고한 시스템과 마주하는 일이다.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나아지지 않는다. 온전한 나로서 사유하고 또 주변에 또 다른 나를 주체로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함께 즐겁게 쌓아나가고 싶다. 그럼 목차를 보겠습니다. 1부 통제되는 감각들, 2부 대리인간이 되는 가족들, 3부 주체가 될 수 없는 대리노동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알바에서 다시 대리운전 기사로 세상으로 나오다. 언젠가 인터뷰 중 모 일간지의 기자가 나에게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가 왜 화제가 되었는지 아시죠? 하고 물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그는 맥도날드 때문이잖아요. 하고는 웃었다. 롯데리아나 버거킹에서 일했으면 이처럼 관심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여서 나도 함께 웃었다. 돌이켜보면 생계의 한 방편으로 맥도날드 노동을 선택한 것은 탁월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과 맥도날드라는 두 단어를 기억했다. 그것은 분명 자극적인 방식의 소비이기는 했으나 대학이라는 공간의 위선을 폭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지식을 만드는 공간이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보다 사람을 더 위하지 못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라는 문장은 맥도날드에서 1년 3개월 동안 일을 하고서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다. 덕분에 글도 더 주목을 받았기에 맥도날드부터 모두 치밀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짓궂은 농담을 종종 들었다. 아들이 태어나던 2년 전 여름 어느 날 나는 잠든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고는 산부인과에서 나왔다. 도망쳤다고 하는 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일 것이다. 그때까지도 나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퇴직한 아버지는 여전히 나의 건강보험 부양자였고 아내는 취업한 남동생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 주변의 많은 시간 강사들 역시 같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대학은 시간 강사에게 직장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도 아이의 출생신고마저 미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건강보험만 보장된다면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을 더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유와 기저귀 값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아내에게 주었던 월 80만 원의 생활비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무작정 번화가를 향해 걸어 나가는 동안 가라앉아 있던 아침의 공기가 나를 무겁게 감싸왔다. 처음 마주하는 무거운 공기였다. 그렇게 어깨가 짓눌려서는 가장 외로운 아침을 천천히 걸었다. 한참을 걷다가 어딘가에서 발걸음이 멎었다. 거기에는 구인 공고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4대 보험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선명했다. 물류 하차 알바이고 새벽에 시작해 오전 중에 일이 끝난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나는 무엇인가 홀린 것처럼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왔다고 하자 곧 매니저가 나를 보러 나왔다. 그는 일이 꽤 힘들어 3개월을 버티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3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다.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했다. 그것이 맥도날드였다. 다음날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매니저는 우리 매장이 생긴 일에 최고 학력자인데 일을 잘 하실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하고 말했다.
박사 수련이 연구원이니 하는 내용을 전부 뺀 것이 다행이었다. 일은 꽤 고되었다. 냉동, 냉장, 건자재 박스 150여 개를 일주일에 3번 내리고 올렸다. 물류 하차를 마치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야 하는 날도 많았다. 가끔은 강단에서 다리에 힘이 빠질 만큼 힘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이 육체 노동을 계속해야겠다고 여러 번 마음먹었다. 이전보다 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존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존중할 만한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을 것이라는 전에 없던 자각. 노동은 그러한 성찰을 가능케 했다. 책상에서 글로 배웠던 노동의 가치나 신성함. 이러한 것들이 비로소 삶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몸으로 배운 가치들은 삶의 태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무엇보다 타인의 입장에서 사유할 수 있는 연습을 반강제로 시켰다. 그것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환희와 기쁨이었다. 맥도날드에서 일하게 된 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대학과 이별하게 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노동하는 동안 맥도날드는 나를 노동자로 대우해 주었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임을 증명하는 우편물이 눈물겨웠다. 월급에서 꼬박 빠져나가는 14,000원으로 나는 처음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있었다. 그 밖에도 IA 돌잔치에 맥도날드의 명의로 축의금이 입금된다거나 명절이면 본사에서 나온 선물이 사물함에 들어있다거나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당황스러웠다. 언젠가 점장에게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나요? 라고 묻자 그는 저희는 법을 지키는 것뿐이에요 하고 간단히 답했다. 우문의 현답이었다. 월 60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는 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았다. 노동하는 한 인간에게 허락되어야 할 그 당연한 감각을 대학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그렇게 맥도날드라는 노동의 현장으로 스스로를 내몰고서야, 아니 밀려나고서야 나는 비로소 한 발 물러서서 대학이라는 공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방시라는 글은 그렇게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나는 오늘 대학을 그만둡니다라는 짤막한 글 한 편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 역시 세상으로 나왔다. 8년 동안 노동한 곤강. 대학과의 이별은 그만큼 간단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받아야 할 퇴직금 역시 없었다. 1년 3개월을 계속한 맥도날드 물류 하차일 역시 그만두었는데 점장을 만나 정해진 사유서를 썼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50만 원가량의 퇴직금이 입금되었다. 유령의 시간을 대리의 시간으로 다시 규정하다. 10년 가까이 연구실에 앉아서 논문만 읽고 썼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했다. 답을 내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글이 쓰고 싶었다. 논문을 쓰면서 접어둔 글들이 아주 많았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글만 쓰며 지내보자고 했다. 다행히 아내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맥도날드 노동 역시 그만두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허락단 지면에 이런저런 글을 쓰며 몇 개월을 보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책상 앞에서 보내면서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글을 쓰는 일이 힘들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은 다시 대학보다 더 작게 줄어들어 있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책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